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국가직 9급 전기기기 문제 해설을 맡은 김재웅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 역대급으로 국가직 역대급 시험 문제 좀 가장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수준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약간만 여러분들이 트릭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변압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변압기입니다. 전체적인 변압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놓고 이 특성을 통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게끔 건수비를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상적인 변압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변압기는 기본적인 특성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서 뭐를 보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자, 이 말이 아마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자 전류가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실제 전류가 필요 없이도 철심이 다 포화된 상태가 좌속이 흐른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 되냐면 철심의 투자율이 우리가 이런 말로 많이 기억을 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심 투자율이 무한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권선의 저항값이 없다. 즉 저항값이 0이다가 됩니다. 권선의 저항값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동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철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밖으로 통과하는 자속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자속은 어디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심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철심 내에서만 존재한다.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마지막 철선이 없다. 이 네 가지 항목 자체가 이상적인 변압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아닌 경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압기 등가위로 계산하실 때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 여자 전류가 없다. 처음에 투자율이 무한대니까 이거대로 따져본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모든 자화가 되게 되면 자속에 의해서 모든 자화 리액턴스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만들어진 리액턴스가 XM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X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변압기 등가위를 표시하시면 비제로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서셉션스 값으로.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이 없다.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선 저항 존재할 거니까 1차 측, 2차 측 권선의 저항 값이 존재하겠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실제 변압기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누설 자석이 없는데 누설 자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누설 자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만들어집니까?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레이턴스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철선이 없다고 그랬는데 철선이 생기게 되면 얘는 무슨 값으로? R 제로 값, 즉 R 제로 값은 뭘로 표현된다? G 제로 값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실제 변압기에 대한 항목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상적인 변압기가 실제 변압기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나중에 무슨 값을 얻어낼 수 있냐면 권수비 A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권수비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N2분의 N1 V2분의 V1 E2분의 E1 I1분의 I2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등가 회로를 포함해서 나타내시면 Z2분의 Z1 R2분의 R1
x2분의 x1에 대한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9까지 끝나고 여러분들 지방직도 대비하셔야 되니까 대비하실 때 이런 쪽까지 문제를 계산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누설 자속은 0이다라고 그랬고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값은 0이다 그랬고요. 70에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존재한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생긴다는 거고요. 우리 이것도 하나 기억할까요? 히스테리시스 손실값은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다? 면적값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 최심의 자속을 발생시키면 자와 전류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문제 1번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입니다. 1번도 잘 풀어보셨으면 우리 교재에서 풀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갑니다. 자,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과 비례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은 1차 측에 대한 유도기 전력은 4.4 F의 N1의 파이 N 값으로 작용했고요. 2차 측은 4.4 F의 N2의 파이 N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기기전이라는 애는 뭐에 비례한다? 주파수 F에 비례할 것이고 코일의 턴수에 비례할 것이고 최대 자속에 비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관련이 없는 건 몇 번이라는 겁니까? 철선 저항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답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수준이 높지는 않은 문제죠.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기기 조금만이라도 공부하셨으면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전격 출력이 50MVA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주파수가 50Hz고요. 동기 속도는 1000rpm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전기의 주파수가 60Hz일 때 동기 속도는 몇 rpm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문제 풀이를 보시더라도 또는 기출문제 유형을 문제 풀더라도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풀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같은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일단 어떤 동기발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동기발전기에 처음에 얼마를 썼다는 얘기예요? 전원 주파수에 50Hz라는 거 인가했습니다. 그럼 동기발전기는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얘는 변함이 없죠. 그럼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서는 극수가 일정하다는 걸 우리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동기발전기 여러분들 갖고 나오셔서 뜯어볼 수 없잖아요. 뜯어서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기술이 있으면 공무원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50Hz를 갖다 얼마 썼대요? 얘는 속도가 1000 RPM이 나온대요. 근데 얘를 갖다 얼마 쓴다는 겁니까? 60Hz를 썼을 때 얼마의 값이 나오겠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는 P분의 120 F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동기 속도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극수는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값은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니까 동기 속도 NS는 뭐에 비례한다? 주파수 F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파수가 지금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5분의 6배만큼 증가했으니까 속도값도 몇 번의 몇으로 증가합니까? 5분의 6배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1000 곱하기 뭐가 됩니까? 5분의 6이 되니까 얼마나 없나요? 1200
RPM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의 답입니까? 문제 3번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실제 이제 뭐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은근히 또 많이 출제되고 있죠. 어떤 기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이 특성을 갖다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라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도기에 대한 특성. 지금 여기서는 유도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 발전기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회전자가 정지하면 슬립은 0이다 그랬는데 우리 슬립의 관계들을 따져본다면 일반적으로 S가 0일 때는 n이 뭘로 동작을 합니까? 동기 속도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s가 1일 경우에는 얘는 0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제 저랑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x가 1일 때, 즉 n이 0일 때는 꼭 정지 상태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상태일 때? 정지 상태도 n이 0이 될 것이고 기동 상태에도 0이 될 것이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구속 상태도 n이 0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맞습니까? 정지하면 슬립은 0이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하면 슬립은 1이다가 돼야 되는 거죠. 1번 일단 틀린 겁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유도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 유도 발전기는 S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n이 뭐보다 큰 동기 속도 이상으로 운전된다는 거죠. 그럼 유도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동기 속도 운전되고 있다는 게 뭐가 됩니까? 유도 발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슬립은 양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0보다 작다 보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회전자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회전시 주파수를 따져보면 자, 우리 요거 한번 그냥 구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정지 시에는 F1과 F2가 서로 같다는 거죠. 즉 전원 주파수 또는 고정자 주파수와 뭐가 같다? 회전자의 정지 상태의 주파수가 서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운전 시, 즉 회전 시가 되는 거죠. 자, 회전 시에는 뭐가 적용된다 그랬습니까? 슬립이 작용되는 거니까 얘는 F2S는 S의 F1 또는 S의 F2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살펴보시더라도 회전 시의 주파수는 뭐에 비례한다? 슬립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4번 다음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말장난 친 건데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어요. 그죠? 예, 회전자기의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하는 속도를 비동기 속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동기 속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우리 말장난 친 김에 말장난 계속 좀 쳐볼게요. 자, 동기 속도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삼상 회전자기의 속도를 갖다 뭐라 표현합니까? 동기 속도라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정자 자개의 속도라고 표현할 것이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 고정자 자개가 어디에 공국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전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 자개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식 끝났다고 시험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방직도 남아 있고 뭐 공무원 시험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남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개통 공부하실 때 그냥 문제 딱 풀어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 다 끝나시는 그 기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든 이기든 항상 자기가 복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자기가 뒀던 걸 복귀해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또 잘 뒀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문제를 항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합격하신 분들은 끝난 거겠지만 합격을 못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답만 체크해서 넘어갈 거 아니라 각각의 항목으로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지금 시간 내에 다 풀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갖다 지금 분석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항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가 나중 다음 시험을 통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이나 둘 다 어디서 출제합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 기관에서 출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동일 기관의 출제에 위한 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풀들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또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그 해 난이도에 비슷하게끔 다 맞춰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출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사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국가직 아마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아니었지만 전기 이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단골 문제를 출제했던 문제, 연산 집복기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죠? 국가직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다른 지역의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다 문제들이 뭐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하면 이 문제가 조금 말을 바뀌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이런 식으로 빨리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문제 문항별로 뭐예요? 번호별로 지금 분석을 하는 이유도 뭐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물론 똑같이만 안 다뤘다 뿐이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문제를 다뤘을 때마다 말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너무 똑같이 비슷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인강만 잘 들으시고 현재 현강만 잘 들으셨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학생들마다 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본 건 일단 시험 본 거고 지방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번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왜 웃겼냐면 저희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가서 몇 번씩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죠?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모든 기기의 원리는 반드시 중요하다. 원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독이 얘기하면서 답이 유독이죠, 그죠? 자, 유독이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 R하고 원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맞출 줄 알고 이거는 우리 학원생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 칸에다가 첫날 시험 보자마자 20분 뒤인가 카톡이자 아니죠. 저희 학원 질문란에다 질문 딱 올려주셨어요. 교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4번으로 답은 3번 체크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지방직 시험 때 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큰일 나요. 그죠? 자, 5번 문제 어차피 분석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갑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자,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기기가 진유 발전기가 있고요. 진유 전동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기가 변압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가 있습니다. 우리 유도기도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유도 전동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진유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건 뭡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진유 발전기뿐만이 아니라 발전기의 거의 모든 원리는 뭐다? 진유 발전기의 모든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진유 전동기의 경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압기 공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압기는 전자 유도 현상이 변압기의 원리가 될 것이고 이 전자 유도 현상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도기에서는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했냐면 아라고 원판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아라고 원판은 여러분들이 문제 모형을 보신 적이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 뭘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전력 단계에 돌아가는 그 원판을 기억하시면 아라고 원판이라 표현했었죠. 그죠? 그걸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으면서 이 아라고 원판에는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전자 유도 현상이 적용되고 또 하나는 왼손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R하고 원판은 뭐가 되는 거예요? R하고 원판이 있을 때 막대 자석 또는 말굽 자석을 돌린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지만 회전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돌리는 애가 지금 유도기는 어디에 붙어 있어? 바깥에 붙어 있는데 바깥에가 고정자가 되다 보니까 그 고정자에는 뭐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삼상 회전자기를 넣어줘야지만 돌아가는 자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원리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몇 번이 답입니까? R하고 원판이니까 유도 전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원리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제위원들은 정말 기본을 되게 중요시하는 출제위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진짜 기본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를 너무 난이도를 쉽게 내주셔가지고 누구나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죠. 이게 난이도가 쉬워지면 나중에 변별력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끔 한 문제 갖다가 합격하고 떨어지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려웠지만 이제 점수 차가 있다 보니까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문제 떨어지면 나 운 더럽게 없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운 되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별력을 조절을 잘못하면은. 자,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압기 시험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변압기 등가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시험법에는 뭐뭐가 있나 살펴보자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 권선 저항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권선 저항 측정은 1차 측의 저항과 2차 측의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뭘 측정할 수가 있나요? 단락 시험, 무브화 시험 먼저 할게요.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자, 무브화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는 2차 측을 개방시켜서 시험을 하는 거고요.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항목은 첫 번째 V1이라는 전압은 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 시험, 무브화 시험을 할 때 뭐를 연결시키냐면 전압계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전류계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계를 연결시켜서 각각의 값을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압계를 통해서는 당연히 인가전압 V1에 대한 값이 측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를 통해서 측정되는 값은 I0라는 값이 측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W라는 값을 갖다 즉 전력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PI 값이 측정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VI 값은 그냥 실제 측정되는 그냥 뭐예요? 이 값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가되는 전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사실 얻어낼 수 있는 값은 아니에요. 당연히 나머지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인 거고요. I 제로 값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를 여자 전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PI 값은 우리가 철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VI와 I0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 Y0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걸 우리가 여자 어드미턴스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요 두 값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이 무슨 값을 잠깐만요. 요 V1 인가 전압이라고 쓸게요. 자, 전원 전압이죠, 그죠? 자, 인가 전압 V1과 요 PI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항목은 G0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요 G0라는 값이 어떤 값입니까? 여자 컨덕턴스 값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값하고 요 값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이 B0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V1과 PI를 통해서 자, 얘는 G0도 얻어낼 수 있지만 V1과 PI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이 II인 값인 철선 전류를 얻어낼 수 있고요. 여자 전류 값하고 철선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자화 전류 I 파이 값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 뭐예요? 첫 번째, 얘는 얘하고 얘가 다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여자 전류값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철송값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여자 컨덕턴스와 여자 서세턴스가 합해져 있는 여자 어드미턴스 값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시험을 갖다 통해서 단락 시험은 몇 차측을 단락시켜 놓고 시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때 단락 시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구 연결시켜요? 전압계 연결시킬 거고 전류계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력계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단락을 시켰으니까 초기에 이 전류계를 통해서 무슨 값을 얻어낼 수 있냐면 IS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IS 값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단락 전류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단락 전류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V 값을 하나 얻어낼 게 있는데 이제 단락 전류를 어떤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격 전류 값으로 만드는 거죠. 2차 측을 단락시키고 1차에 전격 전류를 인가하게끔 만든 전압이 있습니다. 그 값이 무슨 값인 거예요? V S 값이 있는데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락 전류가 걸렸을 때 여기에 무슨 값을 측정할 수 있냐면 전격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전격 전압을 갖다 인가 전압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값, 요 인가 전압하고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인가 전압하고 단락 전류 값을 통해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임피던스 Z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 걸렸을 때 여기에 P 값이 뜨는데, 즉 PS 값을 우리가 어떤 값이니까 얘는 임피던스 와트라는 말을 쓰면서, 자, 이 단위가 당연히 와트란 값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하고 같은 값이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PC 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항목 첫 번째 누굽니까? 단락 전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쓸게요. 1차 측을 2차 측으로 또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시킨 등가 임피던스 값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가 임피던스 계산하고 여기서 R1, R2 값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X1, X2 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피던스 와트,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동선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압기 등가외로 구성을 위한 시험법 정리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답 여자 전류와 철선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시험법이니까 몇 번의 답입니까? 무부하 시험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 출제하신 출제위원분들이 시험지 문장 배분도 상당히 잘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앞에 빵빵빵 때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난이도 조절을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문제는 아는 문제라도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배포되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첫 문제 풀고 잘 풀었네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위원들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문제 아주 분포는 제대로 분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극의 진지운동기 60Nm가 되어 있는 토크를 발생시켰고요. 500rpm의 속도로 부하로 구동시킬 때 실제 부하로 공급되는 전력이 4마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기력 손실을 계산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가 될 것이고, 이때 2파이 60분의 N의 P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P 값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토크를 발생시키는 입력값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해 보시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2파이 60분의 N분의 P 값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P는 60분의 2파이가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N T 값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0에 2 곱하기 파이는 그냥 파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 계산해라? 3.14로. 네, 이것도 주실 거면 3.1 정도는 3.15라 주의해 주시지. 그죠? 계산하기 좀 복잡하게 주셨네요. 그죠? 자, 요거 곱하기 얼마입니까? 속도 n이 500이 되고요. 그죠? 토크 t가 60이 됩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시고 문제 풀어 보시면은 3140 와트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3140 와트가 나오겠죠. 약분하셔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보실게요. 이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 대한 입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문제상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실제 부하로 공급되는 전력이, 그러면 부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값을 우리가 출력값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746. 1마력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746이라고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2984
와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손실이라는 건, 자 여기서는 다른 손실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손실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여기 안에서는 그냥 기계적 손실만 고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손실이라는 건 뭡니까? 입력에서 뭘 빼줘라? 출력값 빼주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3140 마이너스 2984가 되는 거니까 이때 손실값이 얼마 나온다? 156W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7번 답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헷갈리시는 게 과연 기계적 손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공부할 때 기계적 손실에 대한 문제는 전동기에서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손실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무슨 뭐 철수원이다 동소이다 이런 것만 다뤘지,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상에서 그냥 기계적 손실이라고 보시는 거는 그냥 뭐 전체 손실이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도 그렇게 무관해요, 사실은. 왜? 다른 항목들이 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도 이거 은근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실제 고려하시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얘는 너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무슨 전동기입니까? 무슨 발전기? 직류 분권 발전기입니다. 자, 직류 분권 발전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권 발전기니까 원동기가 달려 있겠죠, 그죠? 원동기가 n의 속도로 회전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계좌 자석, 계좌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추어가 있겠죠. 여기는 RA가 있습니다. 자석 파이가 만들어지면서 유기기 전력 E가 만들어질 것이고 부하가 있고요. 여기에는 IA의 전기자 전류, 여기는 IF의 계좌 전류, 부하 전류 I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단에는 전압이 뭐가 걸려요? V라는 전압이 걸릴 것이고 여기는 P라는 전력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얘 구조상으로 몇 극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4극짜리래요. 여기에 P값이 얼마 걸렸다는 겁니까? 20kW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단자 전압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200V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좌권선의 동선이, 자, 여기에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계좌권선의 동선이 주어졌는데 전체 출력값, 이걸 P0라고 한다면 P0 곱하기 0.02에 대한 값이 동선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구하라고 그랬나요? 얘는 우리가 I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IA는 I 플러스 IF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뭘 구할 수 있다? I 값을 계산할 수 있다. I는 뭐가 다 V분의 P가 되기 때문에 200분의 20 곱하기 10의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암페어 나옵니까? I 값은 100암페어 나오겠죠, 그죠? 100암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여기 이거만 보시더라도 답을 금방 찍었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왜? 분권 발전인 거 알잖아요. 얘가 100암페어래요. 얘는 무조건 100보단 크다는 얘기잖아요. 답은 무조건 4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를 알고 자시고 모르고 할 것도 없이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답은 그냥 4번으로 딱 찍어져요. 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끝까지 다 문제 구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다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복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좌 쪽의 동선을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출력값에다가 2%를 했으니까 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출력값이 얼마예요?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 얼마가 됩니까? 두 개 없어집니까? 4W 나오나요?
맞나요? 아니죠. 400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40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F를 봐야 되는데, 즉 개차 동선을 봐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F의 제곱에 RF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RF라는 애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F분의 V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이렇게 쓰시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거 관련도 문제에서 이거 어떤 의미로 봤냐면 여자 전류에 의한 동선 이런 식으로, 관련도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에서 봤을 때 여자 전류에 의한 동선 이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이걸 갖다 V 곱하기 IF 값을 계산 적이 있어요. 전기 기사 과목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로 동선 값에다가 요 값을 그냥 넣어주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IF 구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V분의 PCF니까 몇 암페어가 된다? 2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해보시면 100 플러스 2가 되니까 102암페어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우리 특수기기 때 상당히 많이 다뤄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스테핑 모터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스테핑 모터의 회전 속도는 단위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RP, S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가 않죠. 뭐였습니까? 스텝 각 곱하기 스태핑 주파수, 이걸 뭘로 나눠주면 된다? 360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는 360분의 1 곱하기 60이 될 거니까 6분의 1 RPS가 나올 것이고요. 이 값을 뭘로 나타내라 그랬습니까? RPM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10을 곱하면 RPM이 되겠죠. 아니, 10이 아니라 60을 곱하면 RPM이 되니까 얘는 10 RPM. 그래서 답을 RPM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실 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겠죠. 우리 스태핑부터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얘기했었어요. 특히 세 가지 구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레졸루션 값 보내는 계산하는 거랑 스택 값 계산하는 거랑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세 가지 반드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방직을 대비하시더라도. 자,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번까지만 문제를 얘기할 건데요. 나머지 문제는 기출불의 해설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이론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얘는 한도 끝도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어떤 경우 브릿지 문제 해석할 때 문제를 많이 다뤄드렸었습니다. 푸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0부터 180도에, 즉 얘는 순방향으로 걸리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순방향으로 걸릴 때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 거고요. 역방향으로 걸릴 때는 파란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길찾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쪽 순방향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걸린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갑니다. 얘는 어디서만 트랜지스터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온될 수 있게 스위칭,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로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순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순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갈 거면 얘도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거쳐갈 거예요? 부하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1루도 갈 수 있고 1루도 갈 수 있는데 1루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 반대가 되는 거죠. 역방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아래로 내려가서 얘가 어디로 따가면 됩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순방향을 이렇게 하면 끝내게 되겠죠. 그죠? 순방향으로 갈 때 A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치는 트랜지스터가 뭐가 돼요? T R1과 TR4가 거치게 될 것이고요. 역방향 가볼까요? 이번엔 역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가겠죠. 자, 반대 방향은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올 거고요.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따라갈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오고 다시 얘는 부하를 똑같이 거쳐 가요. 일단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에 얘는 요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요 방향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방향이 역방향이 걸릴 때는 TR2와 TR3의 값을 거쳐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얘는 답이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문제 우리가 요거 문제 풀 때 어떤 걸로 같이 푸른 적이 있냐면 다이오드 브릿지나 SCR 브릿지로 해서 브릿지 문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 우리가 과거에 문제 풀이할 때 이 국가직 대비로 문제 풀이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푼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만 잘 기억을 해보셨다면 실제 순방향에 관련된 역방향에 관련된 문제로 쉽게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이오드나 SCR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쌓였어요. TR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뭐만 바뀌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만 바뀐다는 거죠. 순방향, 역방향으로. 그죠? 그렇게까지만 고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만 풀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해설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실제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답을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비를 한 겁니다. 사실 실제 풀이만 해드린다고 한다면 1번부터 20번까지 금방 되게 쉽게 빨리빨리 풀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지방직을 대비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알려드린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기성기 산업계산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기출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형되는가가 실제로 다음 연도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 수 있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나하나 문제를 좀 해 가시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그 기출문제가 나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기출문제 답을 갖다가 그냥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2022년도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지방직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